자,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입니다. 자, 13조 나와 있죠. 우리가 전 시간에 13조 고의범을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이것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 했고, 이것을 인식했을 때 고의가 성립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고의범으로 벌할 수 없는 것이죠. 그쵸? 자,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여러분 그림 그리지 말고 노트 29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이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고의가 있다 했어요. 그리고 위에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그쵸? 인과관계, 그 다음 수단, 방법 등등이 있다. 그리고 이 위의 것을 뭐라고 했어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 했다. 그리고 밑에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이것들을 인식을 해야 된다. 인식을 했을 때 고의범으로 벌할 수 있는 것이고, 인식을 못하면 고의범으로 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쵸? 여기까지가 어디서 나와 있어요? 13조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뭐가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13조 단서에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고의가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인식을 했을 때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식을 못하게 되면요. 어느 하나를 인식 못하게 되면 지금 보는 착오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의의 보시게 되면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착오라고 한다. 즉, 고의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고의범으로 벌할 수가 없고, 그쵸? 여기 고의범으로 벌할 수가 없고, 단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부분은 뭐예요? 고의범으로 벌할 수 없고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해결 과정이 바로 착오의 해결 과정이다. 해결을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 여기까지가 어디 나와 있어요? 노트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볼게요. 노트는 32페이지를 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A가 B를 죽이려고 인식을 했죠. B에 대한 살인고의가 있죠. 그래서 칼을 들고 B를 향하여 푹 찔렀어요. 그래서 B가 죽었어요. 자, 인식은 B에 대한 살인죄 고의잖아요. 결과는요. 실제 결과는 B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바대로 B를 죽이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식과 실제가 어때요? 인식과 실제가 일치를 하죠. 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착오가 아닌 거예요. 맞죠? 착오가 아닌 거예요.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착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B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단 말이죠. B에 대한 살인죄 고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푹 찔렀어요. 푹 찔렀는데 알고 보니까 B가 아니고 C였던 거예요. C. 그래서 C가 죽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죠. 실제죠. 그래서 인식과 실제가, 자, 여러분 노트에는 없는데 이렇게 하세요. 불일치하다. 이렇게 이 그림을 만드세요. 자, 내가 B를 죽이려고 했는데 C가 죽었다. 인식과 실제가 다르다. 다르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배우는 착오다. 착오. 그래서 2번 체크하시고 이 2번을 지금부터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착오의 객관인데, 자, 인식과 실제가 불일치한 것을 착오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 착오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자, 실제 사실 결과를 내가 이 실제가 객관적으로는 존재하는데 내가 인식하기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푹 찔렀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소극적 착오. 내가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극적 착오다. 소극적 착오. 이 소극적 착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형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우는 구성요건적 착오. 이거죠. 나는 B를 죽이려고 했는데 푹 찔렀는데 알고 보니까 C였다. 내가 사실을 잘못 봤지. 객체를 잘못 봤지. 나는 B인 줄 알고 찔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C였다는 거죠. 사실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착오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사실착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저 뒤에 나옵니다. 책임론 쪽에 가보면 위법성의 착오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금지착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소극적 착오에 속합니다. 자, 반면에 뒤집어 볼까요? 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집단에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범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밑에 것과 그림이 뒤집어졌죠. XO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 착오다 이렇게 불러요. 그쵸?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 착오인데요. 이 소극적과 적극적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뒤집어버리면 됩니다. 구성요건적 착오를 뒤집어버리면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는 것이고 위법성의 착오를 뒤집어버리면 반전된 위법성의 착오 이렇게 불러요. 다른 말로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를 반전된 사실 착오, 반전된 위법성 착오를 반전된 금지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용어 정리가 되셨나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 반전된 위법성의 착오, 반전된 이 금지 착오를 다른 말로 환각범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저 맨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같이 알아봐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를 달리 이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이라고 하는데요.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이라고 하는데 불능미수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되고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이 돼버려요. 어렵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자, 한 가지 뭔가 하면 자, 구성요건 착오가 있고 위법성의 착오가 있다 했죠. 그쵸? 이 구성요건적 착오는 13조, 14조, 15조로 해결하고요. 위법성의 착오는 16조로 해결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이 있어.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플러스가 돼 있다 그랬지. 이쪽 면도 있고 이쪽 면도 있다. 이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이렇게 불러요. 앞 글자 따서 위, 전, 착 이렇게도 부른다.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 형법에는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착오가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단 말이죠. 5가지가. 그런데 이 5가지를 체계적으로 자리를 한번 잡아보니까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집단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소극적 착오, 그것이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고 위법성의 착오가 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합쳐진 것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이 위전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근데 그 위전착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에 없어요. 조문에 없다.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 해결 방안은 법조문에 있지만 위전착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에 해결 방안이 없다.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학설이 대립한다는 거예요. 학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설의 논의가 심하다는 거예요. 자, 반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집단에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적극적 착오라는 것인데 이것이 두 가지가 있다.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 반전된 위법성의 착오. 그리고 이 반전된 위법성의 착오를 반전된 금지 착오라고 하는 것인데 환각범위를 한다 그랬죠. 이것은 법조문에 없어요. 법조문에 없다. 그리고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로서 불능미수가 있고 불능범이 있는데 불능미수는 우리 형법 조문에 있죠. 27조 조문에 있어요. 근데 불능범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에 없다. 이렇게 크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착오의 의의가 나와 있죠. 2번 볼까요? 착오에는 적극적 착오가 있고 밑에 소극적 착오가 있다.
적극적 착오에는 두 가지, 소극적 착오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쵸? 그래서 밑에 도표를 보니까 자, 구성요건 관련해서 인식과 실제가 불일치한 거 있죠? 이게 착오라고요. 착오. 그래서 효과를 보시게 되면 구성요건 관련해서 구성요건적 착오. 그 다음 밑에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그쵸? 그리고 위법성 관련해서 위법성의 착오가 있고 반전된 위법성의 착오가 있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밑에 것은 차차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요.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구성요건 관련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치? 구성요건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식도 범죄인데 실제도 범죄다. 인식도 범죄고 실제도 범죄인데 그것이 불일치한 거. 이것이 구성요건적 착오다. 이거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노트 다시 펴볼게요. 자, 노트를 다시 펴보시면 쭉 가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A가 B를 죽이려고 인식했죠. B를 죽이려고 했죠. 이 인식이 범죄죠. 살인죄 범죄잖아요. 그쵸? 그리고 칼로 푹 찔렀는데 C가 죽었죠. 이것도 범죄죠. 그쵸? 인식도 범죄고 실제도 범죄인데 양자가 불일치한 경우 이것이 착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착오를 바로 뭘 한다? 구성요건 착오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구별 개념에서 첫 번째 1번 체크하시고 인식도 범죄고 실제도 범죄인데 이것을 구성요건 착오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예가 나와 있는데 이건 잠시 더 볼 것이고요. 다시 교재 와보세요. 자, 사례 보세요. 갑을 향해 총을 빵 쐈는데 갑을 향해 총을 빵 쐈는데 을이 맞아 죽었다. 이것도 범죄? 이것도 범죄. 그리고 밑에 사람에 대하여 상해죄의 의사로 돌을 던졌는데 그 옆에 기물을 손괴했다. 사람에 대한 상해죄 의사라고 하는 것이 뭐죠? 상해죄니까 범죄 행위잖아요.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기 때문에 손괴죄도 범죄잖아요. 상해도 범죄, 손괴도 범죄니까 불일치하죠. 이것도 착오. 그것이 구성요건적 착오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됐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알게 되는 것이고 오늘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칸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구성요건적 착오. 자, 의 보시게 되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이 범죄 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 범죄 사실이 그쵸? 불일치한 거. 이것을 사실착오라고도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을 잘못 봤다, 못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유리창을 깨뜨릴 의사로 이게 손괴죄의 고의잖아요.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다쳤다라고 했을 때 상해죄의 결과잖아요. 인식도 범죄, 발생도 범죄, 불일치하지 사실착오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 대상을 보시게 되면 밑에 줄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착오의 대상이 된다. 그쵸? 자, 쭉 앞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여기 보세요. 고의라고 하는 것이 주체, 객체, 행위, 결과와 같은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했을 때 지금 착오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의 대상과 착오의 대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를 100% 인식했다? 고의가 착오가 없는 것이고 100%가 아닌 하나라도 인식 못했다? 그럼 착오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의 대상과 착오 대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한번 해보면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전부 다 착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각주 1번에 나와 있죠. 각주 1번에
사실착오라고 하는 것은 고의 이면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대상은 고의와 똑같다, 동일하다 밑줄 그시고 다시 올라가 보면요. 그럼 봐봐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닌 것은 착오 대상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동기라든지 책임능력, 처벌조건, 소추조건 이런 것들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예에다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친족관계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왜 밑줄 그었을까?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밑줄 그은 거예요. 자, 밑에 판례. 피고인이 그 본가 소유물로 오인하여 이를 절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을 드시고 본가에다가 세모 쳐보세요. 이 부분은 뭐지? 이 부분이 친족관계란 말이에요. 친족관계. 그쵸? 친족관계인데 이 친족관계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하등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 자, 본가의 소유물로 오인하였다. 착오했던 얘기잖아요. 절취했어요. 집단에는 본가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져왔단 말이죠. 동의받지 않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본가 소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거예요. 다른 사람 거였단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 물건 집어온 거예요. 뭐가 됩니까? 절도죄가 되죠. 그 본권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퀄 절도죄가 된다. 절도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형면죄 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무슨 말이다? 친족관계에는 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 말이 됐죠? 자, 됐습니다. 자, 밑에 착오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유형이 나와 있는데 볼게요. 자, 구체적 사실 착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 자, 착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랬잖아. 인식과 발생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착오라고 했다고요. 그럼 구체적이 뭐냐? 자, 이것은 동일한 구성 요건에 대한 경우를 말한다. 구성 요건은 조문이라 했어요. 즉 조문이 똑같다. 조문이 똑같으면 뭐다? 구체적 사실 착오 이렇게 불러요. 그 예를 봐봐요. 다시 한번. 노트 펴보세요. 노트 펴보세요. 자, A가 B를 죽이려고 칼로 찔렀잖아요. C가 죽었잖아요. 자, 이 사람은 살인죄를 범하려고 B를 죽이려고 칼을 찔렀다. 이 B를 죽이려는 이 생각이 250조 1항의 고의 아닌가요? 칼로 찔렀는데 C가 죽었잖아요. C를 죽인 것도 250조 1항 아닌가요? 사람을 살해한 자잖아요. 그쵸? B도 사람이고 C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식한 것은 250조 1항의 고의를 찔렀는데 발생 결과가 250조 1항이잖아요. 조문이 똑같죠? 조문이 똑같으면 뭐예요? 구체적 사실 착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갑이라고 생각하고 푹 찔렀는데 알고 봤더니 을이었다. 그쵸? 화살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인식과 발생 사실이 모두 사람을 객체로 하는 즉 250조 1항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했기 때문에 즉 250조 1항의 고의를 갖고 푹 찔렀는데 250조 1항이 나왔단 말이죠. 그쵸? 조문이 똑같지? 이것을 구체적 사실 착오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조문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조문이 다르면 구체적 사실 착오가 되지 않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상적 사실 착오가 돼요. 됐어요? 자, 이 구체적 사실 착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 하나가 뭔가 객체 착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방법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객체 방법? 자, 앞 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뭐가 있어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뭐 인과관계, 그 다음에 뭐 수단 방법 나와 있지. 그 중에서 뭐다? 그 중에서 요 객체, 그 다음에 수단 방법에서 방법. 객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 착오가 객체 방법에서 나온다. 나머지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논의 대상도조차 되지 않고 이 객체와 그 방법 이 두 가지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 종류에서 여기서 객체 방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자, 객체 착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그린다. 객체라고 하는 것은 눈,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손. 무슨 말이냐? 객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봤어. 내가 분명히 B를 죽이려고 빵 쐈는데 알고 보니까 C였다는 거죠. 방금 여기서 그랬잖아. 예에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애당초 사람을 잘못 본 거야. 그것을 눈이 삐꾸되었다. 이런 말. 눈이 삐꾸되었다. 그래서 예를 보면 갑인 줄 알고 빵 쐈는데 사실은 을이었다. 사람을 잘못 봤지. 내가 눈이 삐꾸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을 객체착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보긴 봤어요. 눈은 제대로 박혔어요. 눈은 제대로 박혔는데 이건 손이 삐꾸된 거야. 손이 삐꾸됐다. 잘못 날라갔다. 잘못 찔렀다. 그래서 수단 방법이 잘못되어서 의도하지 아니한 다른 객체의 결과 발생한 경우 타격의 착오라고도 해요. 타격의 착오. 타격의 착오.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휘둘렀지. 휘둘렀는데 잘못 맞았단 말이죠. 타격을 잘못했다는 거지. 타격을 잘못했다. 그래서 객체 착오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 본 거. 눈이 삐꾸된 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은 제대로 박혔는데 타격을 잘못한 거. 즉 손이 삐꾸된 거.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죠.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보면 갑을 향해 빵 쐈는데 옆에 있던 을. 그래 옆에 있던 을이 맞았다. 뭐야? 잘못 맞은 거지. 손이 삐꾸된 거지. 손이 삐꾸된 거. 근데 위의 사례에서는 갑인 줄 알고 빵 쐈는데 실은 을이었다. 이거 눈이 삐꾸된 거지.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노트에 이 그림 나와 있지. 그치? 인식과 실제가 불일치한데 양자가 범죄인 경우 구성요건 착오라고 했죠. 여기서 한번 보세요. A가 B를 향하여 빵 쐈는데 B를 죽이려고 빵 쐈는데 C가 죽었지. 그치? 또 A가 B를 향해 빵 쐈는데 지금 B하고 C가 있잖아요. 저 도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치? 내가 저놈 죽이려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단 말이죠.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저놈이 막 사람들을 헤집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총을 빵 쐈는데 총이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서 C 한 대 맞아 죽는 거죠. C가 맞아 죽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이것이 방법의 착오.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나와 있지? 이쪽은 뭐다? 이쪽은 객체의 착오다. 그리고 오른쪽은 방법의 착오다. 이렇게 필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다? 눈이 삐꾸, 여기는 손이 삐꾸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가만히 놔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착오에는 또 하나의 착오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추상적 사실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 사실 착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조문이 달라요. 조문이 다르다고요.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이 똑같아요. 250조 1항, 250조 1항 조문이 똑같아요. 근데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이 달라요.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면 니은부터 먼저 보세요. 니은부터. 타인을 살해하려고 빵 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였다. 자, 250조 1항의 고의로 빵 쐈는데 결과가 250조 2항이었죠. 250조 2항이었지. 조문이 다르지? 1항하고 2항 조문이 다르잖아요. 조문이 다르면 뭐다? 추상적 사실 착오. 이 기억은 더 쉬워요. 개를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 다쳤다. 개하고 사람은 조문이 다르잖아요. 손개째는 366조이고 사람은 250조의 1항이잖아요. 조문이 다르지? 조문이 다르면 무조건 뭐다? 추상적 사실 착오다.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역시 이 경우에도 똑같이 객체의 착오가 있고 방법의 착오가 있어요. 객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삐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삐꾸. 그치?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얘는 두 가지가 있지.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줄 알고 빵 쐈는데 사람이 맞아 사람이 죽었다. 눈이 삐꾸 됐지? 밑에 예를 바꿔볼까? 사람인 줄 알고 빵 쐈는데 알고 보니 개가 맞아 개가 죽었네.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일단은 개인 줄 알고 빵 쐈는데 사람이 맞아 죽었지. 자, 그래서 경한 사실을 개값이 사람값보단 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경한, 가벼울 경자입니다.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즉 개인 줄 알고 빵 쌌다고요. 근데 사람이 맞아 죽었지?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 두 번째, 뒤집어 버릴까? 사람인 줄 알고 빵 쌌는데 개였지? 즉 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빵 쌌는데 결과가 경하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상적 사실착오 같은 경우는 사례가 두 가지다. 사람은 갑인 줄 알고 빵 쌌는데 실은 을이었다. 갑과 을을 바꿔놔도 사람의 가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례가 하나밖에 되지 않지만 이 추상적 사실로 오게 되면 개하고 사람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례가 두 가지가 나타난다. 방법의 차가 똑같지. 그치? 개인 줄 알고 빵 쌌는데 빗나갔습니다. 개를 맞추려고 빵 쌌는데 빗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맞았지. 즉 손이 삐끗했지. 뒤집어 버릴까? 사람을 향해 빵 쌌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개가 맞아 죽었지. 그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노트 펴보세요. 자, 이 그림 밑에 그림 보시면 A가 B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빵 쌌는데 걔가 죽었지? 잘못 봤지? 객체의 착오. 그래서 이 사례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객체의 착오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 A가 B인 줄 알고 B를 봤어요. 보긴 제대로 봤어요. 보긴 제대로 봤고 빵 쌌는데 B가 끌고 있는 옆에 개가 맞아 죽었다는 거죠. 손이 삐끗된 거지? 이 두 가지가 역시 방법의 착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랬을 때 A의 죄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있다가 설명드리고 일단은 가만히 놔두세요. 밑에 2번, 3번은 일단 몰라도 돼요. 자, 다시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피고인의 죄책은 하는 것인데 그 해결 방안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쭉쭉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 여기 2번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 성립 여부 관련해서 부합설이 나오는데 그건 잠시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여기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착오의 해결 여기를 한번 볼게요. 해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법조문이 있느냐? 법조문이 있으면 법조문으로 해결하면 돼요. 해결하면 되고요. 만약에 법조문이 없다. 그치? 법조문이 없다. 그러면 뭐로 가야 돼요? 그때는 학설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학설로. 그래서 일단은 법조문이 먼저 있는가를 봐봐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1번 형법의 태도. 이 법조문이죠. 그래서 13조에서 15조에 그 해결 방안이 나와 있더라. 이런 말이. 나와 있는가요? 볼게요. 쭉 앞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13조에 나와 있잖아요.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데 특별조항이 있을 때는 예외를 한다 그랬잖아요. 밑에 여기 제가 그림 그려놨잖아요. 고의를 인식 못하면 고의범으로 벌할 수가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13조 본문과 단서에 나와 있는데 그 과실범 조문이 바로 14조라는 거예요. 14조.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한번 해보면 여기 1번에 기본적 구성요건 착오 나와 있지? 거기서 밑에 줄 보시게 되면 자,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13조에 따라서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그 부분에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그쵸? 자, 이것이 사람 주체 객체 행위 결과에서 고의가 그 외에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그 해결 방안입니다. 기본적 구성요건 착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문제는 이 가중적 감경적인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법조문 가보세요. 자, 15조 1항입니다. 15조 1항.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주체, 객체, 행위 결과에서 그 다음에 가중적, 감경적 요소 나와 있잖아요.
그치, 거기서 우리 배웠잖아. 가중적, 감경적 구성요건.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속 살해죄, 영아 살해죄, 그쵸? 내가 전속을 죽인다는 거, 영아를 죽인다는 거, 그걸 인식하고 죽였을 때 전속 살해죄, 영아 살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전속 살해죄가 되질 않는단 말이죠. 그 법조문 1항이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어지 않는다. 아버지를 죽였는데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전속 살해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면요. 자, 이 문제점 보세요. 15조 1항은 뭐뭐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 법조문 다른다 했죠? 보통살인죄와 전속살인죄는 법조문이 다르죠? 1항하고 2항. 그래서 이것은 추상적 사실착오인 거예요. 구체적 사실착오 아니고. 그 중에서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결과를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즉, 보통살인죄의 고의로 전속살인죄의 결과 발생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이 명문조항에 15조 1항에 명문조항에 나와 있어요. 15조 1항에. 자, 그것이 바로 밑에 2번에 1번이지. 1번 체크하시고. 자, 기본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사실을 실현했을 때 15조 1항에 따라서 15조 1항이 직접 적용되어서 해결하겠다. 이런 말이. 그것이 판례가 나와 있죠. 자, 다음 판례 한번 가보세요. 장모인 사건 별표. 갑은 을을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후려쳤다. 보통살인죄 고의죠. 보통살인죄 고의로 후려쳤는데 당시 달도 없는 깜깜한 밤중이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 판례가 옛날 판례잖아요. 지금처럼 전기가 들어온 때가 아니에요. 바로 몇 메타, 2, 3m 앞에 있는 것도 사람이 누구인지 분간 못할 때가 있어요. 시골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또한 사람이 많이 혼잡한 관계로 장모병을 을로 오인하여 사망케 하였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동네 축제들도 많이 있었고 명절 때도 그랬고, 그쵸? 지금처럼 뭐 핵가족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런 사실관계를 이해합니다. 자, 장모병을 을로 오인하여 사망케 하였다. 즉 전속살인죄의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살인죄의 고의로 후려쳤는데 장모가 죽은 거야. 장모가 죽은 거야. 그쵸? 자, 판결유지 보시게 되면 직계 전속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인식하지 못했다. 세모. 그랬다면 자, 15조 1항에 따라서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니까 따라서 전속살인죄는 되지 않고 보통살인죄가 될 뿐이다. 그쵸? 이것이 바로 15조 1항이다.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 쭉쭉쭉쭉 넘겨보세요. 34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강론 살인죄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살인죄 250조 1항이 보통살인죄죠. 그냥 살인죄입니다. 근데 250조 2항이 전속살인죄가 되죠. 그래서 이 전속살인죄가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높아요. 보세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보다 형이 높잖아요. 형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또 살인죄의 경우에는 형이 약한 것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밑에 촉탁 승낙 살인죄가 있고 하나 더 적으세요. 하나 더 적으세요. 영아 살해죄가 있어요. 이것은 251조입니다. 1조. 이 두 가지를 묶으세요. 이 두 가지는 보통 살인죄보다 형이 가벼워요. 가볍잖아요. 1년 이상 10년 이하니까 형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형이 가볍다.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부르는데 착오는 이 보통살인죄와 전속살인죄 이 두 가지에서 착오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 보통과 밑에 감경적 요건에 해당하는 촉탁 승낙살인죄나 영아살인죄 이 두 가지에서 착오가 나와요. 착오가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그림 볼게요. 자, 인식 자체는 보통살인죄를 한다라고 인식하고 칼을 푹 찔렀는데 실제로는 형이 가중되는 전속살인죄의 고의 결과가 발생했죠.
그쵸? 그럼 보세요. 그림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시면 내가 보통살인죄는 이 네모난 직사각형의 네모난 이만큼의 고의를 갖고 푹 찔렀는데 그래서 이만큼의 결과가 발생하면 딱 좋은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더 가중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제가 색깔 칠하는 부분, 이 빨간 부분은 내가 처음에 인식할 때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것인데 실제로는 이만큼이 더 큰 것이 발생했잖아요. 제가 고의범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고의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근데 범죄 행위 당시에는 고의라고 하는 것이 이 자그마한 긴 박스밖에 없었잖아요. 진한 색 부분은 범죄 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고의 관련해서 이 네모난 이 부분은 고의 행위 당시 할 때 존재 자체에서 이런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탈락시킨다. 탈락시키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겹치잖아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 이 겹치는 부분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라고 해서 이 겹치는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바로 보통살인죄의 고의로만 책임지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어디 나와 있다? 15조 1항에 나와 있는 것이다. 됐죠? 자, 반대로 인식은 존속살인죄의 고의로 인식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보통살인죄, 좀 작아진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해서 보니까 이건 명문조항에도 없고 법조문에 없고 여기 나오잖아요. 법조문에 없더라고요. 법조문에 없고 판례도 없어. 학설을 보니까 학설에 학자들마다 견해가 엄청 달라요. 뭐 다수설 소설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학자들 견해가 중구난방이야.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동그라미 2번 돼 있지? 가중사실을 인식하고 기본사실을 실현했다라고 했을 때는 견해가 대립하기 때문에 애당초 공부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지워버렸어요. 됐죠? 자, 두 번째 감경적 볼 텐데요. 다시 노트를 펴보세요. 노트를 펴보시면 이거잖아요. 자, 촉탁 승낙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푹 찔렀는데 알고 보니까 보통살인죄가 돼버렸네. 여기에다 영아살해죄도 마찬가지예요. 영아살해죄의 고의를 가지고 푹 찔렀는데 알고 보니까 보통살인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명문조항이 없어요. 명문조항에 있는 것은 이 동그라미 1번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명문조항은요. 지금 촉탁승낙살인죄의 고의를 가지고 보통살인죄를 실현했다는 것은 명문조항이 없어요. 없지만 구조가 똑같잖아요. 구조가 이만큼을 인식했는데 초과된 부분은 탈락시켜버리고 이 부분이 겹치잖아요. 겹치는 부분에서만 처벌받으면 되는 거죠. 구조가 일반원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학자들이 해석상 15조 1항을 유추 적용해서 15조 1항대로 처리하자는 것이 다수의 학자들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옛날에 검찰직인가 사시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거의 지금은 안 나오고요. 다시 교재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1번 체크하시고요. 감경사실을 인식하고 기본적 사실을 실현했다라고 했을 때 해석상입니다. 명문상이 아니고요. 15조 1항을 갖다 쓴다. 그래서 촉탁승낙살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오인하고 살해했다라고 했을 때는 촉탁승낙살인죄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이 노트를 가볼까요? 노트. 자, 이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인식 자체는 큰 거예요. 큰 거. 보통살인죄의 큰 고의를 갖고 했는데 실제로는 조그마한 감경적 요건이 된 건데요. 이건 또 학설이 중구난방이 된 것이 아니고 이건 또 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보통살인죄가 된대요. 학자들이 그나마 다수설이. 그쵸? 근데 이것은 거의 시험에 나올 이렇게 보는 게 다수설이긴 한데 이것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냥 1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2번 나와 있지? 기본 사실을 인식하고
감경사실을 실현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 사실의 요건만 된다 하는 것이 다수설인데 이건 보지 마시고 제가 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요 1번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아야 할 것이 2번인데 2번은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